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특집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을 기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 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각인 11시 22분을 기점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탄핵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비상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해 국군 통솔 의무를 위반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당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발표가 국민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비롯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2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든 5가지 쟁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고 그 중대성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지적한 5가지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위헌적 포고령 1호 발표, 또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와 불법적 선관위 침탈 시도, 체포조 의혹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려 해 헌법을 위반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체포 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 파악을 지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에 이를 지원하라는 등 지시해 체포조 운용에 사실상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체포 대상에 고위법관이 포함된 것도 별도 언급하며 법관들이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고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시도해 선관위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 예산안 심의 과정을 둘러싼 권한 행사가 일부 우려를 낳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런 점들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역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와 동시에 파면돼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대부분 박탈되고 또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받게 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문을 낭독한 시간인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헌재의 인용 선고와 동시에 종료되면서 군 통수권을 상실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지휘관 방, 그리고 해외 공관 등에 걸려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은 떼어지고 있습니다.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대부분 박탈됩니다. 우선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수행 인력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년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5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됩니다.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훗날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격의 기념사업, 교통과 통신, 사무실, 병원 치료와 같은 지원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곧바로 비우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퇴거 시한을 정해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 등을 하느라 파면 결정 이틀 뒤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내란 외의 다른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뒤 오늘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꼭 123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선 미중유의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그 123일을 박창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계엄은 온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곧장 헌법상 권한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선포 2시간 38분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 발부됐고 체포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 반발로 관저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좌절됐습니다. 1월 7일 발부받은 두 번째 영장으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들어가. 2월 25일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했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3월 7일 법조계도 언론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시민의 광장은 찬탄, 반탄으로 더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윤석열이 파면한다! 탄핵 기각! 정치 기각! 헌재 구인 체제 완성의 마지막 퍼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정치권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 123일째가 되는 2025년 4월 4일 사건 번호 2024 헌납 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통상 전쟁 등 당면 현안을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집회 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폭력 사태 등은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이어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한 대행은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 주요 헌법기관과 정부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 집회, 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폭력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습니다. 선거법상 대통령 권리에 따른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즉 오늘부터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60일의 시간표를 손기준 기자가 전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 이후 5일 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거법상 60일을 꽉 채워 2017년 5월 9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60일을 채워 선거일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 당이 경선 등을 치르고 선관위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일은 6월 3일 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3일을 대선일로 가정하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이뤄집니다. 여야는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기 전에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경선룰 협의에 들어가는 등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대입수능 6월 모의평가가 6월 3일로 예정돼 있고 전주엔 소년체전이 치러지게 돼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대선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소식,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 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고은 변호사, SBS의 신정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소식을 김기현 대변인도 아마 직접 들었을 텐데 직접 윤 대통령을 모셨던 입장에서 감회가 좀 있었을 것 같네요.
마음이 무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그 헌재 결정 중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무엇보다도 소추 동일성 관련해서 그 국회에서 탄핵을 표결을 했을 때 탄핵 소추 사유와 그다음에 헌재에서 심리할 때 다룬 부분이 사실상 내란 혐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만약에 관련 내용을 뺀다면. 네. 근데 가정적 주장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죄 혐의가 빠졌을 때는 나는 찬성을 안 했을 거다. 네. 확실하게 그런 근거 있는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이 볼 때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탄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내란 혐의를 소위 말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정작 탄핵을 시켜놓고 헌재에서 그건 뺐기 때문에 저희는 사기 탄핵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헌재에 대해서 좀 내밀하게 살피기보다는 그냥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뒷받침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희는 각하로서의 어떤 가장 주된 내용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줄 탄핵에 대해서 헌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2번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과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네. 탄핵 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된 게 사실상의 국헌문란, 국가기관이 무력화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심판 중인 게 딱 2개였다 해서 사실상 광범위한 탄핵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무력화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야당의 어떤 줄 탄핵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국회 소추단의 어떤 내란,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반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단히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봐야겠죠. 다행히 8대 0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통합을 못할까 봐 걱정됐는데 8대 0으로 나와서 그나마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의 의사를 표하고요. 앞으로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내란 행위들이 왜 이렇게 판결이 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건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정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기일까지 좀 끌어보겠다 하는 전략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결국에는 8대 0 만장일치로 돌아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영 부대변인께서 내란죄와 내란 행위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왜 내란죄를 뺐는데 이게 각하 사유가 안 되느냐라고 말씀했는데요. 법조인 시각에서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5가지의 범죄 사실로 기소를 했는데 2가지를 기소를 철회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절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란죄는 형사재판의 영역인 것이고 내란 행위의 헌법적 위반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죄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걸 뺐다 할지라도 전혀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야당이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 내란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다시 국민과 함께할 수도 있고 또 야당의 국민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쳐가면서 이 책임을 야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 네. 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의결하긴 했습니다만 자, 중간중간에 이제 보충 의견이라는 것들도 나왔어요. 어떤 네.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던 건가요? 꽤나 보충 의견 분량이 많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헌재 결정문이 나와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요. 114페이지에 걸친 결정문이고요. 그중에 보충 의견의 양만 18페이지에 네. 해당이 됩니다. 보충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총 5명의 재판관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보충 의견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탄핵 소추안 의결이 결국 이전 회의에 있었던 회기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요.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회기 중에는 이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는 것이지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을 계속해서 회기를 달리해서 발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하사유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형사재판에서는 내용을 부인, 즉 내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그 진술조서의 내용을 난 사실과 다르다라고 진술하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데 왜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내가 내용 부인해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끌어다가 헌법재판에 어떤 증거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각하사유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헌재에서는 판단을 했지만 이제 2명의 재판관들은 보충 의견을 냈는데요. 네. 이것이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의 기준과 헌법재판에서의 증거의 기준이 달랐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헌법재판의 결론,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의 판단 기준이랄지 전법층의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신정은 기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자, 그전부터 권한대행을 맡긴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라도 있는 것하고 완전히 면직돼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무게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대행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차기 대선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준비하냐의 문제일 텐데요. 오늘 오후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랑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2월 3일이란 날짜가 이제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그 기한을 꽉 채운 날짜인데 뭐 앞당기거나 이런 가능성도 나왔었지만 6월 3일 가능성이 좀 더 나온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6월 수능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어서 이 만약에 대선 일자가 이대로 정해진다면 교육부도 이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뭐 장미 대선, 장미가 피는 6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일정은 계속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동안에 이 지난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 오늘 선고까지 무려 111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적지 않은 기록도 많았는데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변호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잠시 그 장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변호했습니다만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측의 완패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이제 부인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국회 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헌재에선 받아들였지 않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취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비상계엄의 적법성 관련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어떤 적과의 교란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그런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야당의 폭거라든지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볼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헌재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헌법상 이 보장되는 자구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러한 정책 상황을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위헌위법하고 또 이 대한국민의 이 신임을 위배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뭔가 좀 되게 감정적으로 와닿는 표현이긴 한데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시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이 중대성 부분을 판단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이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조 제1항이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부분을 헌재가 다시 한 번 더 천명함으로써 결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살리고자 헌재에서 결정문 작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도 일축했습니다. 자, 특히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